이미 한국 드라마나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MZ세대의 구미에 맞을 리가 없었던 것이고, 북한의 많은 젊은 세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배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이 공급 체계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장마당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정은이 초반에 보여줬던 젊은 감성의 문화정책이 왜 결국 북한 MZ세대한테 먹히지 않았던 건가요? 기대를 많이 했었죠. 북한의 MZ세대가 김정은 집권 초창기에는 뭐 디즈니 만화도 공개를 하고 뭐 로키의 OST도 틀어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개방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가졌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내놓았던 그 모란봉 악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노력들이 이미 한국 드라마나 한국 콘서트나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눈높이가 높아진 MZ세대의 구미에 맞을 리가 없었던 것이고, 또한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개방 정책을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금 문을 걷어 잠궜거든요. 결국 이런 개방의 움직임으로 갈수록, 특히나 문화적인 개방으로 갈수록 청년 세대가 다른 사상, 즉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이라든가 혹은 뭐 김정은 체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운 거죠. 그들이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그걸 정말 홍수처럼 불어져가는 그런 불만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틀어막는 그런 봉쇄 정책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럴 줄 알았다. 처음엔 뭐 보여주는 척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방적인 척 하더니 결국은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차갑게 식었죠. 북한 MZ세대가 장마당에서 자립하는 삶에 익숙해졌다는데 이런 변화가 정권에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주요한 몇 가지는 북한 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북한 당국이 독점하는 거거든요. 즉 배급제를 통해서 딱 죽지 않을 정도의 수준만 배급을 하고, 결국은 배급제 이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배급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종속관계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당국과 이 북한 주민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종속관계. 북한 당국은 그런 배급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그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죠. 그러나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은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배급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점점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면서 다시금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배급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배급소 같은 것들을 전국 각지에 세워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식량을 공급하는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한번 장마당이라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 세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의 폐지라든가 배급제의 부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을 놓고 이 장마당을 경험했던 북한 주민과 이 북한 당국 사이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갈등 관계가 대표적으로 표출되는 게 환율 문제인데, 지금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제정한 환율은 1달러당 북한 돈 8,000원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북한 주민 어느 누구도 1달러에 8,000원으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암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환율은 1달러에 4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은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이 북한 당국의 그 배급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이 공급 체계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장마당을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북한 주민들은 만약 이 장마당을 완전히 없앤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큰 불만,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북한 젊은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나 말투에 익숙해져 있다는데 이런 문화 변화가 북한 내부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나요? 북한 당국이 2023년에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평양 문화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청년들이 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한국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이거는 반동 문화다라고 이제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문자 메시지라든가 일상 대화에서 한국 말투를 서울 말투죠. 서울 말투를 사용하게 되면 징역 5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걸 유포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법을 만든 게 바로 평양문화보호법이거든요.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젊은 세대는 한국 드라마 혹은 예능 프로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말투에 익숙해져 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데 이런 민심 흐름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동요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통제력이고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변화는 굉장히 강해 보였던 권력이 갑작스럽게 위축되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즉 권력의 공백이라는 것은 내부 권력의 그 카르텔 안에서도 사실은 이 권력의 누수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머리를 드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권력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전반적인 사회에서도 이 권력의 누수가 발생을 하고 최고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은 목소리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응축되어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김정은의 권력이 김주애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뇌를 받을 만큼 받은 북한 주민들조차도 김주애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김정은의 권력을 이양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그 북한의 이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딸에게 권력을 넘기는 것은 영락없는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조차도 내부 반응이 아니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이건 영락없는 왕조국가 아니냐, 아들에게 세습을 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16살 된 딸에게까지 세습을 하려고 하느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런 내부의 불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김주애한테 권력을 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보다 자기 딸내미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아지는데, 김정은은 실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자기 딸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주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잡는다. 만약 자기가 어떻게 될 경우 저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김정은 본인도 아는 거죠. 본인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게 되면 권력을 온전하게 이양받지 못한 김주애는 많은 사람들의, 북한 주민이 됐든 북한 권력층이 됐든 모두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찌 보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김정은도 무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반발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상당한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적 사상이 있는 나라인데 어린 여성인 김주애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이게 부성애가 지나치면은 남들의 주변에서 다 말려도 이게 안 된다라고 해도 본인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거든요, 김정은이.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사회가 북한의 전통이자 질서예요. 근데 그 전통과 질서를 최고 지도자가 뒤집으면서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딸을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물론 공식적인 직함이나 권력이 넘어가지는 않겠으나 이렇게 옆에 등장시키고 고위 간부들이 인사하고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애들한테 공군 장성들이 인사하고, 이건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저 장성들, 북한의 장군들이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는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지만 김정은이 죽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자기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발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과 이런 굉장히 고집스러운 문화가 남아있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저런 시도는 저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김정은 스스로 본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 안팎에서 김씨 정권을 노리는 조직들이 실제로 활동 중이라는데 이런 움직임이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한 안팎에서 다양한 구호를 내걸고 반체제 활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냉정하게 그분들의 활동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 체제가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움직임은 분명하겠으나 그것만 가지고 북한 당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또한 현재 보고되고 있는 유의미한 활동들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리가
분석할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가 아버지 없이 군 장교에게 경례까지 받은 건 진짜 후계 자리로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인가요? 상당히 그 사진은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물론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후계자로서 김주애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고, 또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도 지금 세뇌 작업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진행할 줄은 몰랐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을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김주애 옆에서 김주애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일 정도로, 물론 그게 어떤 일순간의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TV 혹은 신문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김주애는 어쩌면 아버지 김정은에 의해서 권력을 순차적으로 이양받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김주애가 성숙해지고 카리스마 있게 보이도록 연출된 게 북한이 일부러 이미지를 세팅하는 과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주애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그 볼살이 포동포동하고 아빠 옆에서 아빠 볼을 만지면서 애교를 부리던 그런 정말 영락없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김정은의 방중 이후에 방중에 이제 김주애가 같이 따라갔었고, 그 뒤에 공개된 김주애의 모습들을 보면은 약간의 텀이 있었죠. 방중을 하고 나서 그게 9월인데 9월부터 이제 한 12월까지의 텀을 뒀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을 때 김주애는 상당히 뭐 체구라든가 또 키도 좀 커진 모습이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당당한 모습을 좀 갖추고 있죠. 표정이라든가 걸음걸이라든가 혹은 그냥 반듯하게 서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제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뭔가 자신한테 있는 그 권위를 10분 활용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김주애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에도 물론 뭐 기인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북한 당국이 철저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후계자로서 특히나 여성 후계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단점들이 있는데 그 단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카리스마 있는 강인한 여성의 이미지를 좀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북한 방송이 김주애를 중심에 두고 화면을 짜는 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전략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주애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또 노출을 시킬 때 김주애를 중심에 두어서 화면을 내보낸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세뇌를 하는 거거든요. 초기에 등장했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웅성웅성했죠. 특히나 초반에 등장했을 때 너무나 어렸고 이제 막 중학교를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나이의 학생이 과연 이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서 그게 제목이 맞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김주애가 어떤 방면에서 뭐 특출한 뭔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뭐야 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런 의문들을 거두어드리는 것이거든요. 또한 반복적으로 노출만 시키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될 때마다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들을 심어주는 겁니다. 처음에 김주애가 등장했을 때에는 아버지 옆에서 재롱을 부리는 김정은의 사랑을 받는 그런 딸아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뭔가 세련되고 또 군 장성들한테 경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카리스마 있고 장악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덧붙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도 동일한 시각으로 전달이 되겠죠. 김주애가 가죽 코트나 선글라스 같은 김정은 스타일을 따라 입는 것도 후계자 느낌을 주려고 의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김정은이 입고 있는 그 가죽 코트는 김정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거든요. 김정은은 그런 가죽 코트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최측근 몇 사람한테만 입게끔 허용을 해줬고, 다른 간부들은 감히 김정은 앞에서 가죽 코트를 입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없더라도 가죽 코트를 입고 돌아다닐 수 없죠. 그만큼 이 가죽 코트라는 게 북한에서 시사하는 바는 김정은과 아주 김정은이 신뢰하는 최측근이다, 이 정도를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김주애가 아버지와 똑같은 가죽 코트를 입고 나오고 물론 브랜드가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글라스도 끼고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독재자로서의 이미지 혹은 그 통치자로서의 이미지를 김주애한테로 좀 투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아버지와 딸을 이렇게 비슷한 옷차림으로 노출을 시키면 사람들은 이 두 존재를 다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던 어떤 존재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 당국이 노리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 말고 숨겨진 다른 후계자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결국 주애가 진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다른 후계자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썰이었고요. 그 썰은 더 이상 유효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마 많은 정보당국 관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정보당국들도 아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주애가 앞으로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논박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주애를 내세우기 위해서 들이고 있는 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라든가 또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다 파격적이거든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김주애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후계자가 없기 때문임을 저는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김정은이 새벽에 계속 돌아다니는 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건가요? 김정은은 사실은 매우 늦게 수면에 취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새벽 3시, 4시가 돼서야 취침에 든다라고 복수의 여러 나라의 정보 당국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숙면에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첫째, 과한 음주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야행성이다. 밤에 좀 집중력이 발휘가 되고 또 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밤의 활동성이 정말 더 높은 그런 유형의 인간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밤에 어떻게 보면은 잠을 못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번뇌하고 이런 것들은 앞서 언급한 그 두 가지 이유, 국가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음주라든가 혹은 본인 암살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모여서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은 사실 새벽 3시에도 차를 몰고 현지 지도를 가고 새벽 4시에 그런 매기 공장을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특정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 시차를 나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만이나 고혈압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김정은은 키가 168 정도 되는데 168 정도 되는 남성이 140kg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굉장히 취약한 체질이고, 또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심혈관 계통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한 그 식습관, 음주를 지나치게 즐겨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고, 또한 이제 흡연도 하죠. 또한 골초순으로 흡연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잦은 스트레스, 또한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김정은의 나이가 40대를 넘어가서 이제는 중년의 나이로 훨씬 들어섰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김정은은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고혈압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하고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딸 김주애를 갑자기 많이 등장시키는 게 혹시 본인 건강 때문에 서둘러 후계 구도를 만드는 이유였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유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은 지금 김주애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후계자로 키우는 그런 모습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김주애 나이가 앞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막 13세, 14세 정도고, 북한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벌써 이 13세, 14세부터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그걸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게다가 김주애는 여자죠. 또한 김정은은 권력이 분산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거를 좋아해서 할아버지도 지우고 아버지도 지우고 역사에서 오직 김정은의 조선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데, 그 와중에 후계자를 키우고 그걸 대중에게 공개하고 힘을 분산시킨다라는 것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겠냐? 결국 이유는 김정은 스스로도 본인의 건강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일찍 사망하게 될 경우 그 김주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본인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김주애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김주애에게 본인의 권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양을 해서, 만약 본인이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한 5년 뒤에 죽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김주애가 북한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행사나 시차를 계속 소화하는 걸 보면 지금 건강은 예전보다 괜찮아진 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은은 사실은 체중이 여전히 빠지지 않고 있고요. 물론 그런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김정은은 오히려 신변 이상설에 더 휩싸이게 될 것이고, 그런 신변 이상설은 본인의 통치 권력이 약화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설령 본인의 신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활동을 줄일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또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김주애한테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라도
하더라도 저는 무리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개 시찰들을 다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 김정은이 건강에 문제가 없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통치 구도에 자신감이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무리한 시간에 공개 활동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통치 권력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김정은 생활 패턴 때문에 밤마다 돌아다니니까 간부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사실은 어떤 공개 회의를 하는데 간부가 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형시키고 처벌하고 이런 사례가 종종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용원이라든가 현성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활 패턴 역시 김정은의 생활 패턴과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김정은의 괴팍한 성격이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혹은 그 즉흥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간부 내에서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권한과 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원하지 김정은 가까이로 다가갈수록 즉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태양이라고 비유하는데 오히려 태양 가까이로 갈수록 일찍 타 죽는다라는 그런 농담이 간부들 사이에 존재할 정도로 그런 최측근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풍조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지금 한 10년 동안의 어떤 통치 패턴을 보면은 본인이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쓰거든요. 그 말은 어떤 문고리 권력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김정은이 사실상 저는 조금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 김정은 주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조용원이고 현성월이고 그리고 요즘에 최선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예전에는 뭐 최룡해도 등장을 했었죠. 그런 그 인의 권력이라고 하죠. 즉 인의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교체가 되지 않고 또한 이런 인사 교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인사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김정은을 보좌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편함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그런 편함도 있겠으나 권력이 그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고 오직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김정은한테로 보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김정은이 점점 민심이라든가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중간 계층의 관리들과 멀어진다라는 것이고 문고리 권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북한 정권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건강이 만약 버텨지지 못하고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지 못한 시점에서 김정은의 유고가 발생을 한다면 저는 북한 체제는 매우 빠르게 붕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재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독재 체제는 그 독재자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정치 체제가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독재자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경쟁자들을 늘 감시하고 있고 유의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못하게끔 늘 막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치력에 대한 어떤 심각한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통치 권력은 그 독재자가 살아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독재자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마땅한 후계자, 즉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 권력들에 의해서 서로가 그 독재자가 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면서 독재 권력은 무너지게 되는 게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사실상 김정은이 죽게 되면은 김정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진 북한의 관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자리를 김주애에게로 넘겨주기 위해서 김정은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변의 어떤 그 권력들이 봤을 때 김주애는 여전히 어리고 정통성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를 무시하고 김주애 대신 본인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군부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 짧은 기간 안에 죽게 된다면 북한의 통치 권력은 빠르게 무너지거나 매우 큰 혼란 사태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솔의 정통성이 있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한솔도 정통성이 없습니다. 김한솔은 일단 북한에서 살았던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통치 구조라든가 혹은 북한 민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김한솔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북한 사람들 역시도 김한솔을 본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고 김씨가 물러나고 또 다른 김씨가 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겁니다. 저는 따라서 김한솔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생의 굴곡이 큰 친구이기 때문에 연민의 마음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여기까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왕 망명을 했으니 그 망명지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형 IC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제로 전력으로 쓸 만큼 완성된 무기인가요? 북한의 열병식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가 뭐냐? 열병식에 동원하기 위해서 조금 그 무기 체계를 급조하는 면이 있거든요. ICBM 같은 경우에도 뭐 화성포 20형인가요? 그걸 화성 20형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화성 20형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 다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에서 써본 적이 거의 아예 없고 또한 그 시험 발사를 하는 경우에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발사를 해서 쏴 올릴 수는 있는데 성층권 밖으로 미사일 탄두를 보낼 수는 있는데 성층권까지 뚫고 올라갔던 탄두부가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압력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을 북한이 확보를 했느냐? 여전히 미스터리고 북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자료라든가 혹은 시험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여전히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도 저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시험 발사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미사일이 상당 부분 많이 쓰였지만 그 오발이라든가 혹은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거의 명중률이 30%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과연 북한이 개발에 성공을 했을까? 물론 개발 중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전진을 이룬 것도 맞지만 100% 확실한 완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판 타우러스 미사일이라고 공개된 무기가 정말로 장거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타우러스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대지 미사일이고 비행기에서 항공기에 탑재해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 같은 건데요. 독일산 타우러스 미사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 타우러스 미사일들이 잘 쓰이고 있죠. 북한이 공개한 그 미사일은 사실은 그 북한의 수호이 25 전투기, 즉 구형 소련제 전투기에 탑재를 한 형태인데 여러 가지 공개된 재원을 봤을 때에는 러시아 미사일과 굉장히 특징이 닮아 있습니다. 타우러스를 닮았으나 러시아 미사일과 거의 흡사한 부분, 즉 러시아가 일정 부분 기술력을 주었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아예 미사일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만약 그게 러시아가 제공한 미사일이라면은 타우러스만큼의 정밀도를 자랑하지는 못하겠으나 우리가 위협으로 느낄 만한 수준은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탑재해서 발사하느냐의 부분인데 수호이 25 전투기는 사실은 우리나라 F-16 전투기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일단 지상에서 날아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부터 북한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과연 상국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랑 가까워지면서 신형 무기 개발에 실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 특히나 무기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의심이 드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적인 기술과 줘도 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컨대 지금 이 러시아제 타우로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북한한테 그 미사일을 주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이양을 해도 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대한민국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을 이미 완료했고 중국도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들이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타우로스 미사일들을 전략적 무기로 분류를 하진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전술적 미사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파괴력이라든가 혹은 전쟁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판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술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진 기술은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략적이라고 했을 때는 예컨대 핵잠수함 기술 같은 것들을 러시아가 북한한테 제대로 넘겨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북한이 오매불망하는 그런 정찰위성 발사 기술을 러시아가 넘겨줬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작년에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올스톱 됐죠. 또한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열렸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잠수함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거의 한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여전히 건조가 어려워지고 있고 그 실물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을 받으려고 김정은이 무척이나 애를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좀 보입니다. 왜냐?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런
전략적인 무기는 그 이름자에 전략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무기 수를 북한한테 그렇게 쉽게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 혼자 가지고 있을 때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아니, 너도 갖고 너도 가지면 사실은 그게 전략적 무기로 분류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약속은 했을지라도 차일피일 시간을 좀 늦추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북한의 인력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 수 있죠. 저는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협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새로운 조기 경보기나 무인기들을 공개했는데 이게 실제 공군 전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북한도 보유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조기 경보기 수준에 맞는 그런 경보기일 테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류신 비행기, 예전에 소련이 만들었던 일류신 비행기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거기에 뭐 레이더를 달고 뭐 조기 경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게 실제 성능이 어떤지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북한 무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성능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유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런 고성능 레이더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북한이 물론 신용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 공군이 보유한 조기 경보기만큼의 성능을 발휘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인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기들을 북한이 생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그 실제 성능은 저는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런 여러 가지 공군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고 해서 대한민국 공군과 북한 공군 사이 격차가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F-35라는 스텔스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F-35A, 그러니까 스텔스기를 제외하면은 현존하는 공군력 중에 최강의 무장력을 자랑하는 F-15K도 우리는 여전히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고, KF-16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FA-50과 같은 경공격기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고, 또한 KF-21 같은 4.5세대 전투기도 지금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양산 단계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군력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여전합니다. 북한이 그런 공군력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사실은 정말 많은 돈을 쏟아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 안에 저는 줄어들 격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신형 무기를 자주 공개하는 게 진짜 군사력 때문인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보여주기식 공개를 하는 건가요? 북한이 이런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용도 있겠지만 국내용의 목적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회생이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환심을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심어줄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결국은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군사력이거든요.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걸 열병식에 내보내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착시 현상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기들을 생산하고 우리의 국방력이 굉장히 튼튼하고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부러워하겠구나,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지거든요. 북한의 그 수많은 주민들이 북한의 무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이 되는지, 다른 나라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그 보여지는 그 순간,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도 그 점에 대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무기를 공개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난개발, 어떤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의 이면에는 북한 주민들한테 무언가 성과로 보일 만한 것들을 빨리 내놔야 한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